블랙웰이라고 하죠. 이 B200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B200 그러니까 B200 시리즈이고 이 GB200이라는 이름도 같이 있습니다. GB200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네모 하나가 B200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 B200을 하나 끼고 B200을 또 하나 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CPU라고 엔비디아 또 CPU가 있는데 이 B200 두 개 낀 다음에 그레이스 CPU 하나 껴가지고 이 합쳐서 G하고 B, 그레이스하고 블랙웰 합쳐서 GB200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 서버 이렇게 서버 렉 스케일이 있으면은 렉 스케일 이 기둥 하나 있으면은 이 안에 서버 렉이 18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렉 하나당 이 GB200이 두 개 들어가고요. 그래서 서버 렉 하나당 렉 스케일 하나당 이 렉 스케일 하나를 GB200 NVL72라고 표현하는데 이 렉 스케일 하나에 서버 렉이 18개 이렇게 꽂혀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CPU가 이렇게 이 B200이 두 개 들어가니까 CPU가 곱하기 2 해서 36개, 그리고 블랙웰 GPU는 곱하기 4 해서 72개가 탑재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이 렉 스케일이 정말 많이 서 있죠. 그러니까 블랙웰 GPU 가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다고만 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매출 조금 증가할 그런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뭐 H100 대비해서 현재 G200이 30배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이제 추론 능력이 30배 더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 또 비용이랑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도 최대 25분의 1배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AI로 인해 전력 수요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전력 소비가 더 줄어드는 칩을 막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 칩들은 현재 TSMC가 3나노까지 만들 수 있긴 한데 올 연말에 2나노 들어가고 하지만 그래도 이 4나노 공정에 해당하는 4NP 기술을 사용해서 엔비디아가 TSMC랑 협력해서 B200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 GB200 이 시리즈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또 있었는데 일단 출시 일자는 올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3분기인지 4분기인지 정확히 안 나오고 그냥 올해 말쯤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앞서서 그 서버 렉 스케일 하나에 이제 GPU가 72개 탑재됩니다. 서버 렉이 18개 탑재되고 그런 게 이제 여기 이 렉 스케일 하나가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9개인데 근데 보통 8개라 표현하더라고. 이쪽은 뭔가 관리하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렉스케일 16개가 한 세트로 이 GB200 DGX 슈퍼팟이라고 표현하는데 올 연말부터 이거를 이제 AI 공장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오라클, 구글 그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한테 이걸 이제 팔 예정이라 하고요. 그다음 이 GBX 이 GB200 DGX 슈퍼팟 같은 경우에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랭식 시스템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어 잘 안 보이지만 리퀴드 쿨드 for 베스트 에너지 에피션시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랭식 쿨러 드디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수냉식 쿨러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떠오르는 기업들이 바로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수냉식 서버 렉 만드는 뭐 만든다고 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있고 뭐 델도 여기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버티브 홀딩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던데 또 한번 이따 살펴보고요. 어쨌든 그런 DGX 200 또 슈퍼팟 이런 하나가 이렇게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죠. 데이터 센터에.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정말 막 끝도 없이 막 그냥 계속 막 땅땅땅땅땅땅 이게 막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이제 AI 데이터 센터 하나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렉이 들어가서 GPU가 한 32,000개 들어가는 게 기본 데이터 센터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AI 공장 수준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잔뜩 깔면은 당연히 GPU랑 CPU도 많이 들어가고 뭐또 통신 칩이랑 이것저것 케이블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 밑으로 이제 다 수랭식 관부터 시작해서 이 옆에 있는 이 조그만한 네모 하나가 여기에 이제 그 수랭식 액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부터 이 GB200으로 시작되는 데이터 센터가 좀 개화하면서 그런 수랭식 냉각 시스템 개발하는 기업들 올 연말부터 조금 실적 개선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 대해 거의 뭐 사실상 베어 케이스를 생각하면은 좀 안 된다라고 느낀 부분이 데이터 센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GPU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젠슨왕 CEO가 연설하면서 이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2021년에만 해도 쓰던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인 셀린느 그 셀린느라고 발음하던데 명품 브랜드랑은 좀 다르고 2021년에만 해도 A100 시리즈 GPU가 4,480개 탑재됐다 하는데 2년 사이에 이 EOS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로 변하면서 2년 사이에 이제 A100 4,400개에서 H100 17,000개 이상으로 그 데이터 센터 기본이 바뀌었답니다. 근데 또 올 연말에 거의 2024년 말 2025년에 또 생기는 데이터 센터는 앞서 봤듯이 이제 그렇게 GPU가 거의 32,000개 필요할 정도니까 데이터 센터의 이 칩이 계속 거의 우상향할 정도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칩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연산 능력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이 맞는데 막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AI 연산 능력이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이걸 다 학습하고 하려면은 운영하고 하려면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GPU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올 연말부터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 그 GB200 DGX 이제 슈퍼팟 참 발음이 안 됩니다. GB200 DGX 슈퍼팟 데이터 센터인데 거기 이제 옆에랑 밑에 그리고 다 뭐 그 서버 렉에 수랭식으로 100% 사용한다 하니까 이제 현재 수랭식 이런 서버 렉 만들고 조금 데이터 센터 안에 수랭식 솔루션 개발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티볼딩스가 조금 앞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마침 이 기업도 현재 상반기까지는 이 수랭식 쿨러 생산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 엔비디아 이 GB200 시리즈 나오는 연말에는 생산 능력이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뭐 35배에서 45배까지 증가한다 하니까 그때쯤 되면은 실적이 뭐 좀 개화하겠죠. 그 정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튼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버티볼딩스도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이제 냉방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인데 여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내수에 목표 주가 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AI 서버 출하량 전망과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전력 소비량 수정 추정치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재검토했다. 그러니까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네덜란드 기업인가 독일 기업인가요? 그 유럽에 이제 가장 큰 전력 인프라 기업 중 하나인데 갑자기 슈나이더 일렉트릭 말고 또 기업 이름이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유럽에 하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의견에 따르면은 AI의 점진적인 이익 증가로 버티볼딩스의 2023년에서 26년 연평균 매출 성장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버티볼딩스 뭐 이런 이제 액체 냉각 이 솔루션 서버도 현재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 이 이멀전 리퀴드 쿨링이라 하죠. 이제 액침 냉각 이 솔루션도 현재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액체 냉각, 수랭식 냉각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뭔가 조금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되고 있네요. 이번에 50대 1 주식 분할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고 뭐 주식 분할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가요? 하실 수 있지만 뭐 결국 개인 투자자 접근이 더 높아지니까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분할이 이루어지면은 6월 26일자로 분할 가격으로 거래돼서 50대 1 분할하는 거면은 현재 3,000달러니까 그게 60달러 되는 건가요? 한 60달러대로 이제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분할 왜 했냐? 그거에 대해 성명도 냈는데 이 상당히 치폴레도 지난 월마트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월마트에서도 주식 분할 3대 1 저번에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치폴레에서도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주들이 더 쉽게 주식 접근하도록 이렇게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에 치폴레 상당히 사업 잘 되고 또 주가도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번에 통 크게 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렇게 주식 분할 처음으로 하면서 현재 이 치폴레 레스토랑 점주들이랑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한테 일회성 주식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랑 레스토랑 점주들 더 많이 우리 주식 사서 더 열심히 일합시다. 그런 격려 차원이 되겠죠. 치폴레 국내 없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 멕시칸 요리를 좋아하는데 국내에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 언제 들어오나 싶네요. 예전에 국민청원에 있었던 그 일화도 있는데 국민청원 제도 없어졌죠.
근데 치폴레가 이번에 주식 분할도 하지만 치폴레의 이 황금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기보다 이미 다가왔죠.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서는 이 브리또 시즌이란 거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 브리또 시즌이 되면은 정말 많은 공개 채용을 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왜 이 시기에 이제 채용하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3월에서 5월을 치폴레 입장에서는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최고 성수기인 브리또 시즌이라고 칭하는데 이때 되면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고용을 엄청나게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 15,000명 채용했습니다. 브리또 시즌에. 근데 이번 브리또 시즌에 19,000명 직원 채용할 예정이라 하니까 작년보다도 더 많은 손님이 올 거를 벌써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치폴레 멕시칸 그릴 또 이번 봄에 벌써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들고 여기 치폴레에서 왜 3월에서 5월이 브리또가 많이 팔리는가 이거에 대해 이전에 답변한 게 있는데 뭐 날씨와 일조량 때문에 이때 치폴레 유독 잘 팔리더라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이제 추운 겨울 동안 조금 뭐 지난번에 폭설 오고 한파 오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 힘들었다가 이제 3월, 4월, 5월 날씨 따뜻해지면은 겨울 끝나고 외식하러 또 사람도 많이 만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여파로 이렇게 3에서 5월 브리또 시즌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치폴레를 못 먹어봤습니다. 미국에 있죠. 내년에 미국 한번 놀러 가게 되면은 치폴레 꼭 먹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려면 또 영어도 잘해야 한다는데 아,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어플 있지 않을까요? 어플로 주문하는 서브웨이 주문도 힘든데 치폴레 주문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그다음 치폴레가 또 다른 이제 긍정적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브리또 시즌 벌써 이제 막 성황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서 주가 맨날 사상 초급가기도 한데 올해 드디어 치폴레가 이제 북미 지역,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지역에만 치폴레 매장이 있는데 그 세 개 국가 이외로 처음으로 글로벌 진출에 나서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매장이 북중미 외 첫 번째 매장이 여기 중동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건데 쿠웨이트하고 두바이에 진출할 예정에 있고 다가오는 4월에 쿠웨이트에 매장 오픈이 임박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좀 찾아보니까 여기 쿠웨이트 쪽 여기 치폴레 프랜차이즈 관리하는 업체인지 거기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 보니까 현재 이렇게 치폴레 곧 오픈한다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동 지역에 진출하면은 분명히 이제 치폴레가 완전히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이제 막 매출을 더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나 그 맥도날드나 뭐 서방 브랜드들 다 공통점이죠. 그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브랜드들은 다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이 서양 브랜드들의 보이콧 이슈가 있다 보니까 치폴레가 이번 오픈하고 과연 잘 될지 그거는 이번 4월에 치폴레 여기 쿠웨이트에 매장 오픈하면 했을 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앞에 줄 서 있는지 그거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치폴레 이제 이렇게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그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치폴레 매장 수가 미국이랑 캐나다, 멕시코 합쳐서 3,400개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7,000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000개 중에 대한민국에도 한 5개, 10개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언제 들어올지 좀 죽기 전엔 들어오겠죠. 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근데 치폴레 약간 또 하나의 뭐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리스크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치폴레 워낙 가격 결정력이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치폴레 하면은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게 이 아보카도 가격입니다. 그냥 치폴레는 항상 이렇게 과카몰리 참 맛있는데 그 아보카도로 만드는 거죠. 약간 알싸한 맛도 나고 그 양념이 되게 단짠단짠 맛있는데 과카몰리 만들 때 아보카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치폴레에서는 아보카도 가격에 따라 조금 비용에 민감해지고 기업 레스토랑 마진도 좀 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최대 아보카도 생산 업체 기업이 미션 프로듀스라고 여기 티커부터 AVO, 아보를 쓰고 있는 이제 세계 최대 아보카도 생산 업체인데 미션 프로듀스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번 분기에 아보카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놔가지고 조금 이게 치폴레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션 프로듀스에 따르면은 이제 파운드당 평균 1.3달러였던 아보카도 가격이 작년에 비해 올해 10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은 이게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치폴레가 지난 2022년에 한번 아보카도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그때 마진이 좀 많이 꺾이고 주가도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긴 한데
작년에는 뭐 아보카도 가격 하락으로 마진 확대가 계속 나타났었어서 올해는 과연 아보카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진이 축소됐다는 언급이 있을지 그런 것도 체크 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지난번 치폴레 실적 발표 당시에 우리 가격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아보카도 가격 좀 많이 오르면은 치폴레에서 분명히 이제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거 상쇄하지 않을까 싶고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서는 이제 올 4월부터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 패스트푸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20% 인상될 것이라 해가지고 뭐 메뉴 가격 인상 조금 지금 논의 중이긴 하다 이야기 있어서 다음 실적 발표 때 과연 좀 아보카도 가격 인상이랑 뭐 인건비 인상 때문에 우리 메뉴 가격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체크 포인트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결국에는 치폴레는 항상 가격 결정력을 증명했습니다. 메뉴 가격 올려도 사람들 많이들 찾는 기업이죠. 그래서 치폴레 멕시칸 그릴 뭐 결국 주식 분할 소식이 오늘 가장 컸습니다. 50대 1 주식 분할 진행하고요. 50대 1 주식 분할 하니까 약간 PTSD라 해야 할지 그 삼성전자가 50대 1 주식 분할하고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치폴레도 이번에 50대 1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 현재 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 캐링 소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명품 기업 중에 거의 뭐 2위 정도 경쟁하죠. 항상 1위는 LVMH고 이제 그다음 에르메스하고 캐링이 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를 경쟁을 하는데 캐링 하면은 이제 여기 구찌, 발렌시아가, 그리고 발렌티노, 뭐 생로랑, 알렉산더 맥퀸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백화점 가면은 항상 1층에 널려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근데 캐링에서 이 매출 감소를 상당히 심각하게 경고했는데 트렌드에 그냥 뒤처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캐링의 옷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구찌도 이렇게 옷에 화려한 항상 구찌 로고가 있는 패턴이 있고 또 발렌시아가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 발렌시아가 로고 크게 그려져 있는 뭐 빅 로고 그런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발렌티노도 뭐 이런 식으로 이 날카로운 이 뭐라 해야 할까요? 약간 뭐 클럽 룩이라 해야 할지 클럽은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조금 제품 의류를 만들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인 이 올드머니 트렌드에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조금 최근에는 좀 단정하게 입고 좀 깔끔하게 입으면서 뭐 로고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되게 유행인데 이게 좀 화려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캐링 측에서 현재 추세로 볼 때 2024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구찌의 가파른 매출 감소를 반영했다. 이 구찌가 1분기에만 매출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구찌 브랜드가 조금 많이 힘을 못 쓰는데 이게 결국 명품 산업 둔화의 문제인지 아니면 중국 소비 둔화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 이제 막 논란이 있고 또 오늘 미국에 있는 S&P 500 기업 중에 뭐 코치 그리고 뭐 베르사체 뭐 케이트 스페이드 지미추 모기업인 이제 그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도 캐링 주가랑 여파로 같이 하락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캐링 자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캐링이 이 구찌랑 발렌시아가 발렌티노 다 트렌드에 많이 뒤처지고 있죠. 올드머니 트렌드에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캐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볼 때마다 LVMH에서 그 올드머니 트렌드를 유행시킨 것 같은데 조금 캐링이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찌 망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구찌 그래도 부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구찌 뭐 앙코라 컬렉션 패션 위크에서 공개한 의류 스타일인데 이번에 이렇게 구찌 매출 감소 경고하면서 맨 아래 이제 문장에 또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선보인 구찌 앙코라 컬렉션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판매가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 이 스타일만 보아도 구찌 같지 않습니다. 원래 구찌 하면은 정말 화려하게 여기 이제 구찌, 구찌, 구찌 막 다 적혀 있고 하는 게 구찌의 상징인데 이 옷 스타일이 전혀 여기서 이게 구찌야? 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단정한 다 올드머니 스타일로 바뀌고 있죠. 구찌도 트렌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뉴머니 스타일로 그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쩌면은 캐링그룹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저가 매수로 대응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유럽 주식은 사기가 어렵죠. 어쨌든 굳이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 망할 리는 없죠. 근데 좀 힘들지만 지금 힘든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이렇게 패션 트렌드를 다시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캐링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 약 15% 가까이 하락하고 하락세 계속 이어지던데
캐링 그룹이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거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트렌드에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 랄프 로렌 소개해드릴 때 올드머니, 뉴머니 브랜드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명품 산업 자체의 문제는 절대 아니란 거를 이 주가 비교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올드머니룩의 대표적 주자인 브루넬로 쿠치넬리. 진짜 여기 뭐 로고란 걸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국내 백화점에서는 항상 사람이 없던데 잘 나갑니다. 어쨌든 이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지난 1년 동안 31% 상승할 동안 이제 뉴머니 브랜드의 대표 주자인 구찌, 모기업 캐링은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그냥 이제 패션 트렌드에서 희비가 엇갈린 거죠. 명품 자체가 좀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올해 이제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뭐 12%긴 하지만 올해 YTD 기준으로는 프라다 벌써 한 60% 가까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게 프라다 측에서도 뭐 프라다 브랜드도 잘 나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아시아 지역에서 워낙 잘 나가는 이제 미우미우 미우치아 프라다 그 이제 CEO께서 런칭하신 미우미우도 정말 잘 나간다 그런 이야기 있어서 프라다 같은 것도 잘 나가는데 캐링 브랜드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뉴머니룩 한번 올드머니 트렌드하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이런 게 다 이제 패션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올드머니 하면은 이제 이렇게 깔끔하고 로고도 드러나지 않고 상당히 단정한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원 룩에 가까운데 회사에 뉴머니룩 입고 가면은 뭐 혼나죠. 심할 쓸 것 같은데 이제 뉴머니룩 하면은 항상 이렇게 막 금복걸이, 뭐 금팔찌 그리고 화려하고 이제 막 로고 잔뜩 적혀 있는 티셔츠에 뭐 바지 그리고 또막 화려한 가방 보통 막 루이비통 로고 잔뜩 그려져 있는 가방 매던가 항상 그리고 신발은 나이키 조던이죠. 이게 나이키가 조금 어려운데 해도 이 뉴머니룩 트렌드가 조금 많이 지고 올드머니로 바뀌면서 나이키 에어포스도 항상 뉴머니의 상징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2023년 거의 작년부터 이 올드머니 트렌드가 가장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제 직후 2020년, 21년 그때 사람들 이제 다 나라에서 돈을 어떤 나라든 다 주니까 돈이 넘쳐나고 여행도 못 가니까 다 명품 사고 그때는 화려하게 막 로고 자랑하고 나 좀 돈 좀 있다 명품 입는다 자랑하려고 뉴머니룩을 많이 입었지만 이게 유행이 항상 평생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조금 SNS 시대에 아, 저 돈 자랑하는 거 이제 보는 거 질린다 하면서 올드머니 스타일로 트렌드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랄프 로렌 같은 스타일이 조금 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도 이 올드머니 룩이 조금 계속 유행을 이어갈 것으로 거의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뭐 그랜파코어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외로 좀 이제 패션 잡지나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냥 다 올드머니 룩의 연장선입니다. 할아버지 같은 스타일,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여기 뭐 이 모델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 엄청 유명한 그 서양 모델인데 그 지지 하이든가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또 무신사가 들어가면 뭐 올보면 힙한 할아버지처럼 그랜파코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2024년에는 할아버지 옷 입고 밤양갱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랜파코어 룩의 할아버지 옷 스타일이고 이 밤양갱은 그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인기 있는 그 노래죠. 비비의 밤양갱. 뭐 달고 달고 달디단 밤양갱 해가지고 인기 참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할아버지 옷 입고 밤양갱 먹는 게 올해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드머니룩 이렇게 다시 또 뭐 캐링이 결국 증명했지 않습니까? 캐링 마이너스 15% 현재 하락하고 있으면서 뉴머니룩 트렌드 끝났다. 그 거의 증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올드머니룩의 상징인 이 랄프 로렌이 현재 거의 한 12년 만에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랄프 로렌 동일 매장 매출 증가를 보면은 이제 2022년에 이렇게 14% 기록했다가 그 뒤로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저성장 또는 역성장 경험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 뭐 이렇게 8% 그리고 또 이번에도 뭐 10%대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꽤 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랄프 로렌이 올드머니룩 시대에 조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양갱 차트 1위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여자친구가 하도 들어보라 해가지고 들어봤더니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혼자 노래 부르 갑자기 나와가지고 좀 쪽팔렸습니다. 랄프 로렌 뭐 캐링과 전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올드머니룩의 대표 주자로서 주가 최근에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랄프로는 월봉으로 보아도 뭐 2013년, 14년 그때 경험했던 사상 초고가를 10년 만에 다시 도달했습니다. 과연 올드머니룩 트렌드가 진짜라면은 여기 사상 최고가 돌파하겠죠 올해.
좀 올드머니로 트렌드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처럼 밤양갱 많이 먹는 그런 날 좀 오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좀 시대에 거의 AI 파티가 거의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AI 완전한 버블까지 가려면은 AI 관련한 그 신생 스타트업들이 IPO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그때부터 이제 버블이 되는 거 있죠. 아직은 거의 뭐 시작도 안 한 거에 가까운데 이제 막 시작한 AI 파티에 그 올라타는 IPO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은 아스테라 랩스라고 이 티커는 ALAB로 오늘 IPO 예정입니다. 주당 36달러에 공모할 예정인데 이게 기업의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초기 공모가 예상 밴드가 27달러에서 30달러였습니다. 근데 거의 20에서 30% 이상 이제 공모가 밴드를 초과할 정도로 이 열기가 뜨거웠던 건데 이렇게 해서 오늘 만약에 뭐 주당 36달러에 상장하면은 시가총액이 55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아스테라랩스가 어떤 기업이냐 이거를 대충 읽어보면은 2017년에 설립돼서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AI와 머신러닝의 주류화를 목표로 반도체 기반 연결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이냐, 어떤 걸 판매하냐, 이 CXL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AI 시대에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칩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기존 메모리 시스템으로는 기존 CPU랑 메모리로는 조금 이게 연산 처리가 버벅거리는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XL이라고 이제 각종 칩들을 한 번에 중앙으로 연결해서 조금 데이터 처리를 원활하게 해주고 좀 뭐 빠르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칩이라기보다 이제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AI 시대 데이터 처리 성능 개선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테라랩스가 뭐 진짜 AI 시대가 개화할수록 점점 좀 기대감이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는데 이 기업의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 AMD, 인텔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든든한 친구들인데 아스테라랩스의 S1 파일 오늘 IPO 한다 해서 이제 대충이라기보다 조금 훑어보니까 이제 상위 3개 최종 고객이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3개 고객이란 게 결국 뭐 직접 언급만 안 했지 엔비디아, AMD, 인텔이란 거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적자 기업이란 거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자 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뭐 고무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 총이익률이 2023년에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뭐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주요 투자자에는 인텔 벤처 투자 부서하고 인텔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S1 파일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과 AI 플랫폼 제공자들에게 이 CXL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소개하고 있고 2023년 연간 매출은 상당히 적습니다. 뭐 1억 달러 수준으로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시장에 AI 기대감이 워낙 크고 AI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개화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강하게 이 공모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 IPO도 한다 하네요. 근데 신기하게 직원은 265명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판매 제품도 3개의 제품군밖에 없고 하지만 뭐 결국 수요가 계속 있고 엔비디아, AMD, 인텔한테의 그 파트너라고 홍보하고 있죠. 이 CXL이란 게 조금 뭐 어렵다 보니까 국내에 마침 저희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이 자료 정리한 게 있어서 봤는데 이제 결국 쉽게 말해서 그냥 AI 등장 때문에 더 빠른 처리 능력이 필요해서 이 CXL이란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뭐 공유 메모리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메모리라고 하이닉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 시대의 뭐 CPU, GPU 외에도 뭐 이제 그 외에도 뭐 구글의 TPU랑 뭐 인텔의 또 XPU 그 외에도 뭐 정말 많은 기기들의 칩이 이제 다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은 이 CXL이 필요하다 합니다. 결국 이 AI 시대 기존 CPU가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해서 이 CXL이란 게 생겨서 이제 CPU가 그러니까 GPU에서 뭐 계산한 거를 CPU로 가서 이제 처리를 하고 메모리에 또 그걸 이제 연산한 거를 뿌리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원활하게 이제 AI 시대 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CXL 출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많이 커질 시장이라고 하이닉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 기업 이름은 아스테라 랩스로 티커가 ALAB입니다. 오늘 IPO 예정이고요. 그다음 아까 저희 채팅창에 처음에도 레딧 여쭤보신 분 계시는데 레딧은
오늘 AI 파티에 껴달라고 주장하는 IPO 기업입니다. 어제 아스테라 랩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AI 버블 파티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IPO 기업이었다면은 이 레딧은 개인적으로 AI 기업이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도 AI 파티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직접 거의 자기 PR을 하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레딧 한 달 전쯤에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그 이제 S1 파일 제출했을 때 이슈를 이번에 레딧이 주당 34달러로 공모가 됐다고 합니다. 초기 예상 이제 공모가 밴드가 31달러에서 34달러였는데 결국 공모가 밴드 상단 기록하면서 이 시장 수요가 그래도 좀 뜨겁다 이런 거 알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은 만약에 34달러로 상장하면 65억 달러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아스테라랩스도 한번 소개해 드릴 때 아스테라랩스는 뭐 공모가가 한 27달러 정도 예상됐는데 이게 34달러까지 올라간 거니까 36달러? 그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훨씬 아스테라랩스가 더 뜨거운 이 모습을 보여줬고 레딧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 공모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1년에도 레딧이 원래 2021년 IPO 한창 붐일 때도 IPO 하려 했다가 2022년에 시장 붕괴되는 거 보고 도망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100억 달러까지 시장 가치를 인정받았었고요. 레딧 같은 경우에 2023년 연간 매출이 뭐 8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순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IPO하는 기업 중에 최근에 거의 뭐 흑자 기록하는 기업이 IPO하는 경우엔 흔치 않죠. 대부분 다 적자 기록하는 기업들이 IPO를 일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레딧의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들 중 몇 가지가 이제 S1 파일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은 레딧이 초과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다. 사실상 AI 관련주로 뭔가 AI 수혜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분류받는다기보다는 이게 상장하고 이후에 뭐 분기 보고서를 공개해봐야 알겠지만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로 좀 분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결제 수단으로 이더리움이랑 이 폴리곤 뭐 매틱 코인이라 하던데 이것도 취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주요 주주로는 중국의 텐센트하고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레딧이 AI하고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전략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AI 기업일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레딧의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 광고가 있고, 두 번째 데이터 라이선싱, 그리고 세 번째가 커뮤니티 그 이제 유저 이코노미라고 사용자 경제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레딧도 결국 SNS 그냥 홈페이지 운영 업체다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다 보니까 전체 매출의 98%가 이제 그냥 인터넷 광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딧에서는 우리가 AI 기업이다 이걸 어필할 때 뭐 메타 플랫폼처럼 AI랑 머신러닝 그리고 예측 모델을 통해서 더 나은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AI, LLM 시장에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는 부분은 이 데이터 라이선싱입니다. 그러니까 레딧이란 커뮤니티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레딧은 사람이 생성하는 실제 경험이 담긴 이 코퍼스 말뭉치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10만 개가 넘는 서브레딧. 그러니까 서브레딧이 이제 어디 커뮤니티 안에 또 세부적인 커뮤니티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플로리다주 맛집 뭐 커뮤니티, 뭐 나는 뭐 이제 어디 뭐 카페 커뮤니티 그런 거 운영하는 건데 이 안에 약 10억 개의 포스팅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글들만 다 가져와서 이제 학습시켜도 뭐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레딧은 앞으로 이걸 팔아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API에 접근할 때마다 요금을 부과하고 이게 AI하고 LLM을 학습하는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두 달 전, 세 달 전쯤에 이제 레딧의 파트너로 들어온 기업이 구글 알파벳이고요. 알파벳이 레딧의 데이터 라이선스를 이제 취득해가지고 뭐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계약 규모는 한 2억 달러 정도 그때 나왔었는데 이게 뭐 레딧에 조금 진짜 미래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사용자 경제는 그냥 이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뭐 네이버 카페처럼 그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뭐 거래할 때마다 뭐 결제 플랫폼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뭐 사업은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 개 더 미래 창창하다 하지만 현재 광고로만 매출 98%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딧 같은 이런 SNS 커뮤니티 기업은 결국 이제 활성 사용자 수 증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7,310만 명 기록 중에 있고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2억 6,750만 명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레딧의 좀 특징 중 하나는 이 활성 사용자 수 중에 로그인한 계정이 있고 로그인하지 않고 그냥 보는 계정들이 있는데 로그인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한 절반을 좀 더 넘습니다. 이게 로그인 안 하면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 그 사람의 뭐 쿠키 추적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뭐 인터넷 사용 이력을 통해서 광고를 더 타겟팅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로그인 안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조금 광고 매출 키우기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SNS 기업 결국 다 이런 플랫폼 기업은 ARPU, 이 사용자당 평균 매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뭐 레딧의 지난 가장 최근 분기 2023년 4분기 ARPU는 전년 동기에서 2%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디지털 광고 플랫폼들 다 매출 그래도 막 성장세 보여주는데 레딧 이렇게 매출 성장세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우려스럽고요. 결국 그 문제점은 아까 설명드린 다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다 항상 게시물 뭐 피드 보려면은 다 로그인 하라고 맨날 맨날 나오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로그인 시키는 이유가 사용자 계속 추적해가지고 이제 몰래 몰래 사용자를 감시하는 거죠. 메타가 핸드폰을 통해서. 그러면 광고가 더 타겟팅이 용이해지니까 그로 인해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딧은 어쨌든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포인트고요. 레딧 오늘 뭐 상장하는데 어제 아스테라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이 워낙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거죠. 그로 인해 시장이 워낙 이제 뜨거웠다 보니까 뭐 주가가 뭐 상장하고 이렇게 72% 상승했던데 물론 이제 시초가가 원래 36달러인가 예상됐는데 시초가 애초에 52달러 정도에 개장을 했죠. 그래서 뭐 장중에 한 20% 오른 건데 레딧도 이렇게 오를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으면 레딧도 뭐 조금은 오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레딧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SNS에 투자한다면은 메타 플랫폼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던 가장 주요했던 기업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또 AI 시장에 또 한 번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정말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죠. 시장에서 적자 예상했는데 또 깜짝 흑자 기록했고 매출도 시장 예상치 엄청나게 상회하면서 진짜 거의 완벽한 실적이었습니다. 가이던스도 너무 좋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좋아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결국 매출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고 시장에서 적자를 예상했는데 이걸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한 가이던스로 다음 분기 매출도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도 10% 이상 더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 제시했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EPS도 엄청나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분기에도 이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26%까지 확대될 거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과거 매출 총이익률 추이를 보면은 이 메모리 사업들은 항상 다 똑같이 이 사이클을 좀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변동이 심해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은 이게 메모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려서 그런 공급 과잉이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메모리 산업은 대표적으로. 근데 지난 사이클 당시에는 이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했었고요. 40%대 후반. 근데 2022년, 뭐 23년 이렇게 들면서 매출 총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분기에 이제 26% 수준 제시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과거 잘 나갔을 때는 항상 40%대 후반에서 뭐 50%까지 매출 총익률 기록했어가지고 아직도 그 이번 사이클 잘 타면은 갈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론 CEO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제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마이크론은 반도체 업계에서 AI로 인한 단연간의 기회에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AI 이 파티에 나를 반드시 챙겨가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재 마진이 이렇게 대폭 개선되고 이번 분기에 깜짝 흑자 기록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디램이랑 낸드 가격 상승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디램이랑 낸드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더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더 개선되고 마진도 계속 더 커질 가능성 높다라는 자신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회계연도 이번 실적 발표가 2024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6개월 후 2025 회계연도에는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매출이랑 대폭 개선된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하고 스토리지 재고가 대폭 개선돼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수요 그리고 마이크론 메모리 구매하는 고객들이 이제 재고를 다 쌓아놔가지고 재고 때문에 마이크론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재고가 대폭 개선돼서 우리 제품 이제 다시 원활하게 팔릴 수 있다 이야기했고, 자동차하고 산업 분야 그리고 또 다른 기타 시장에서도 재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메모리 재고 부담 이슈는 마이크론이 그냥 해소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론도 많이 오르고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가 어제도 5% 오르고 오늘도 3% 올라서 거의 뭐 상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8% 올랐더라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또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긍정적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마이크론 CEO는 단연간의 AI 성장에 있어서 매우 초기 이닝에 있다. 그러니까 야구 용어로 이제 very early 이닝에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야구로 치면은 한 1회 말 정도 된 건가요? AI 파티에. 어쨌든 매우 초기 이닝이라고 하니까 저는 AI 시장에 1회 말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부터 HBM3E가 대량 생산을 시작했고 대량 출하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실적부터 HBM3E에 대한 첫 번째 매출 인식이 시작되어서, 매출 인식이 시작된 지 사실상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한 달도 안 됐던가. 그러면은 다음 분기부터는 진짜 이 HBM3E로 인해서 매출 급성장이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고, 주요 코멘트 중에는 HBM3E에 대한 24년 공급 물량이 이미 다 완판되었다. 그리고 25년 공급 물량도 현재 거의 다 배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HBM3 사주는 사람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도 25년까지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다. 그런 것도 조금은 추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2025년에는 이제 차세대 AI PC 성장으로 PC 메모리 시장 성장도 기대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PC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조금 그게 자꾸 늦어지고 있지만, 뭐 2025년에는 진짜 AI PC 때문에 PC 시장 커진다고 하니까 뭐 이러면은 델 같은 기업도 충분히 기대가 되겠죠. 뭐 서버도 잘 나가지만 이제 PC까지 부활하면은 델 같은 기업도 기대가 됩니다. AI 스마트폰은 현재 스마트폰에 비해 50에서 100%더 많은 D램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AI 되면서 이 D램 탑재 더 많이 된다고. 현재 업계 D램과 낸드 공급은 수요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면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죠. 그러면은 저희 코스피도 맨날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결국 1등, 2등 업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론에서 이 코멘트 때문에 현재 반도체 장비 업계 기업들이 다 주가 상승 중인데, 2025 회계년도 자본 지출은 2024 회계년도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WFE, 그러니까 웨이퍼 팹 이퀴먼트에서 반도체 장비를 WFE라고 부르는데, 이 반도체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많이 구매하는 데에는 단 가정 조건이, 현재 이 칩스 보조금 가정해놨으니까 우리는 미국 연방정부의 칩스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보조금 현재 인텔에 지원됐고 뭐 글로벌 파운드리스 지원했고, 그다음에 정말 BAE 시스템즈, 그렇게 세 개의 기업 현재 지원 받았는데, 뭐 이제 차차 계속 발표 나오겠죠. 인텔 발표했으니까 뭐 TSMC 발표하고 삼성전자 발표하고 마이크론도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프리마켓에서 약 17.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월봉 한번 가져왔는데, 지난 메모리 사이클 당시였던 2021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반도체 설비 투자 늘릴 거다. 그러니까 6개월 뒤부터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올 회계년도는 다음 6개월 뒤까지인데,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2025 회계년도 시작되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 계속 늘릴 거니까 ASM을 상승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코퍼레이션, 미국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 다 주가 현재 2에서 3% 프리마켓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어제 실적 발표한 이 소매 기업 중에 파이브빌로우라고 여기도 달러 제너럴이랑 달러트리랑 조금 비슷한 궤도인데 달러트리는 정말 1달러 미만 이제 싼 거 팔고 달러 제너럴은 뭐 1에서 한 1.5달러, 2달러 조금 더 비싼 거 팔고 파이브빌로우는 이제 5달러 미만에서 5달러 좀 넘는 거 파는 이 달러 스토어인데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죠. 근데 여기도 최근 달러 스토어 기업들처럼 처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매출 EPS 다 하회했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대폭 하회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도난 문제입니다. 여기 리테일 업체들 진짜 어려운데 미국에 이 도난 문제가 너무 자꾸 계속 증가되고 있고 해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파이브빌로우도 이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프 체크아웃, 그러니까 키오스크 사용을 좀 제한시키고 계산대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하고 그다음 보안 요원까지 이제 막 추가한다 하더라고요. 마트 가는데 보안 요원이 있을 정도면은 진짜 이 조직적 범죄가 많은가 봅니다. 뭐 영수증 확인 이런 도난 억제 노력을 계속 현재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마진 하락이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는 이제 파이브 빌로 그러니까 5달러 미만 원래 제품 파는 거였는데 이 파이브 비욘드라고 이제 5달러 이상 제품 판매하는 포맷을 계속 2022년부터 좀 도입하면서 전체 매장의 50% 이상이 이제 파이브 비욘드 포맷으로 넘어섰고 올해는 이제 70% 이상까지 전환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도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냥 이 기업 수요 둔화 나타난 건데 자꾸 이 리테일 업체들을 막 도난 문제로 엮어서 이 수요 둔화를 도난 문제로 좀 핑계 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 포인트고요. 그래서 파이브빌로우는 어제 실적 발표하고 한 12% 가까이 현재 프리마켓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주가가 쉽게 이 지난 2022년부터 20년, 21년부터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이 라인을 쉽게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스토어들 사업하기 참 힘드네요. 이렇게 도난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도난 자꾸 각광받고 보안 요원 자꾸 배치한다 하면은 이 기업 사상 최고가 가는 이유가 있죠. 엑손 엔터프라이스 테이저건 만들고 CCTV 이제 비디오 방범 시스템 운영하고 경찰들한테 이제 경찰들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리테일 업체들에서 이 범죄 아주 많으니까 착용하라고 이런 엑손 바디 엑손 바디가 아닌데 그 제품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엑손에서도 이제 이 목걸이 형태로 카메라로 이제 리테일 소매 직원들 착용하게 만든 제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올해 새로 출시해서 조금 이런 달러 스토어 기업들이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CCTV 점유율 1위 기업인 이 모토로라 솔루션스 뭐 보안 요원들 당연히 이런 무전기 차고 이제 다 연락해야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되니까 도난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기업들 계속 사상 최고가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개장 전 실적 발표한 다든 레스토랑 실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이 올리브 가든이랑 롱오른 스테이크하우스라고 조금 뭐 비유하자면 아웃백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매출은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 EPS만 시장 예상치 이제 부합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런 레스토랑 업체들은 점포를 그냥 계속 내면은 매출 증가하니까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라고 기존 매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이 지표를 주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거의 한 2, 3년 만에 한 3, 4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이 됐더라고요, 처음으로. 특히 올리브 가든이라는 이 이탈리안식 레스토랑이 가장 이제 여기 매출 비중이 큰데 이 레스토랑이 마이너스 1.8% 기록하면서 조금 이런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이던스도 다 하향 조정했고요. 어,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몇 개 포인트들은 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원래 3에서 3.5%로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레스토랑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왜 내놓냐면은 뭐 노동비 이제 노동 임금 문제도 있고 그 식재료 문제도 있죠. 그거 비용에 대해 이제 3에서 3.5% 제시한 걸 3%로 하향 조정한 건 좀 긍정적이지만 뭐 신규 자사주 매입 발표한 것도 긍정적이었고요. 그래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았을까? 다른 레스토랑 기업들은 정말 잘 나오는데 왜 안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지난 1월에 좀 날씨가 안 좋았던 영향도 있겠죠.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가 안 좋아도
보통 혼자 먹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좀 막 4명 좀 더 많은 단위로 막 방문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임을 할 때 날씨 안 좋으면 모임도 적고 하니까 뭐 이런 날씨 영향 가능성 또는 풀서비스 레스토랑 자체에 약간 소비 둔화 때문에 이런 데 소비 감소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스토랑 업계는 그냥 맘 편히 좀 패스트푸드가 확실히 사업 확장도 쉽고 운영도 좀 편하고 그게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레스토랑 프리마켓은 마이너스 한 5에서 6% 계속 하락폭을 키워가는데 저희 카를로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팁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팁 때문에 안 가지 않나 싶습니다. 패스트푸드 그런 거 먹으면 팁 상대적으로 덜 내죠. 안 내던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또 배워가네요. 그다음 오늘 사상 최고가 막 갓 경신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사상 최고가를 2020년 이후로 거의 4년, 5년 만, 이제 4년 만이죠. 2020년에 기록하고 2024년이니까 이렇게 4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에는 뭐 여행 업계 회복도 있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서 지난 2월 초에 실적 발표하고 바로 한 2, 3주 있다가 2월 말에 가이던스를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대폭 상향한 건데 가이던스 상향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연초에 미국의 크루즈 업계에서는 웨이브 시즌이라고 항상 이때 좀 더 싸게 그 크루즈 티켓을 많이 팝니다. 근데 이때 올해 첫 5주간 역사상 최고의 웨이브 예약 주간을 기록했다라는 발표했었고 2024년 모든 분기에 해당해서 이 크루즈 상품 예약률이 작년을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한 지 거의 2주 만에 이걸 또 내놓은 건데 이 휴가 경험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기존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이게 크루즈라는 거 자체가 국내에는 없다 보니까 정말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이 크루즈 여행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지난번에 거기 싱가포르 놀러 갔을 때 거기에 크루즈 그 타는 데를 지나갔었는데 거기도 사람이 정말 많긴 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 크루즈 탈 수 있는 데는 진짜 크루즈 여행 인기가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기업이 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이 기업이 성장하는 그 성장 루트는 그냥 새로운 크루즈 쉽을 이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급 시설 많이 들여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경험하려고 이 더 비싼 크루즈 막 결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크루즈가 출시될 때마다 기업이 더 이제 막 수익이 가속화되는 건데 올해 지난 1월 28일 날 세계 최대 크루즈인 아이콘 오브 더 시즈가 출항을 했습니다. 7박에 2박 6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데 이게 정말 크거든요. 이 길이가 그 미국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냥 이 높은 거를 딱 눕혔을 때 나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타이타닉의 5배 크기라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도 안 가는 크기고요. 여기 정원이 7,600명인데 뭐 승무원 한 2,000명 타고 승객 5,000명 좀 넘게 탄다고 합니다. 안에 막 수영장만 한 열 몇 개 있고 진짜 부대 시설 엄청 많던데 진짜 타보고 싶네요. 근데 이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또 다가오는 이제 7월 29일에도 유토피아 오브 더 시즈라고 새로운 크루즈가 또 출항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아이콘 오브 더 시즈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 라인인데 이것도 정원이 7,900명으로 거의 8,000명 가깝고 이런 새로운 크루즈가 출시될 때마다 다 기존 조금 노후화된 크루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비싼 가격 책정한 것도 사람들이 진짜 막 미친 듯이 계속 예약을 하니까 이 크루즈 기업들 정말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 2025년 여름에도 이 아이콘 오브 더 시즈하고 거의 동급인 이 스타 오브 더 시즈라고 이제 또 어마어마한 크기의 크루즈가 출항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기업들 이렇게 새로운 크루즈 라인 출시될 때마다 결국 가격 상승도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 태우다 보니까 이게 현재 예약률이 100%가 그냥 훌쩍 넘어가죠. 그냥 진짜 7,000명 정원이면 7,000명 다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 이제 2023년 말에 이 국제 크루즈 선사협회인 CLIA에서 전망한 자료가 있는데 2027년에는 크루즈 승객이 연간 4천만 명에 도달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한 3,150만 명 기록했는데 올해 3,600만 명으로 한 15%, 20% 거의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세 꾸준히 이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4년이 본격적인 크루즈 여행 성장의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 크루즈 선사 협회에 따르면은 아까 봤듯이 더 비싼 고급 크루즈 위주로 승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아서 비싼 거 타는 건지 그냥 진짜 이 비싼 크루즈가 뭐 부대 시설도 많으니까 좀 경험 소비 때문에 어쨌든 비싼 크루즈 잘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어제 한 4% 넘게 상승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 2018년, 뭐 2020년 계속 이어지던 사상 최고가를 드디어 4년 만에, 5년 만에 경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나이키가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인데 당연히 다우 30에 있는 기업이고 의류 기업 중 대장주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이 이 매출이랑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하고 마진율도 전년 대비 150bp 성장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조금 미치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는 주가가 이제 애프터마켓에 한 5% 상승했는데 나이키는 실적 발표 때는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고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가이던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워서 주가가 오늘까지도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2024 회계년도 현재 회계년도 진행하고 있는 게 나이키 2024 회계년도인데 다음 분기까지가 2024 회계년도입니다. 연간 매출 성장이 1%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장이 거의 뭐 없는 기업이나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성장세죠. 그러니까 성장이 정말 정체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2025 회계년도에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조금 성장세에 들어갈 것 같지만 이제 상반기에는 매출이 감소하고 하반기에 반등할 거다라는 이야기니까 결국 올해는 매출이 감소하고 이제 2025 회계년도가 여기가 이제 한 6월부터 그때 2025 회계년도라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는 매출이 감소하고 내년부터 좀 매출이 반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주가는 일단 단기적인 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키 벌써부터 채팅창에 이 저 신발 촌스럽네 의견이 많은데 이 나이키 그러면 오늘 그냥 안 좋은 걸로 그 하겠습니다. 이 나이키 CEO가 이 신발이 이제 나이키를 부활시킬 거다라고 정말 그 아주 기쁨에 차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채팅창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 마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나이키 컨퍼런스 콜 내용 들어보면 이제 나이키가 신제품 출시 그리고 개발에 초점을 위해서 에어포스 1 그리고 페가수스 러닝화 같은 클래식 신발 공급을 줄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에어포스 1이랑 페가수스 러닝화는 나이키 하면 이제 먼저 떠오르는 그런 모델들로 상당히 유명한 모델들이죠. 스테디셀러인데 이제 나이키의 스테디셀러들 판매를 좀 줄이고 줄인다는 의견 자체가 사실상 이제 나이키가 원래 유행을 주도한 기업이었는데 이제 유행을 주도했던 그 신발 라인업들의 인기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신제품, 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에어맥스 DN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 하는데 나이키에서는 또 더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다이나믹 에어를 론칭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에어가 여기 나이키 에어맥스 DN 이게 다이나믹 에어의 약자라고 하는데 나이키 CEO가 이걸 비장의 무기로 내놨는데 여론이 좋지 못하네요. 제 생각에도 이게 결국에는 호카하고 오니 이 맥시멈 쿠셔닝 전략이라 해서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그런 신발 전략으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나이키가 좀 뒤쫓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리고 이 모델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DN을 보고 제가 떠올린 거는 그냥 아식스하고 너무 비슷한데 아식스의 그 젤 시리즈 뭐 젤 카야노나 젤 퀀텀 그런 신발 그냥 카피캣 아닌가 그런 좀 혁신에 뒤처진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조금 최근 이런 의류 기업들이나 모든 리테일 기업들이 다 DTC 전략을 좀 강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컨슈머죠. 뭐 온라인 판매나 아니면 자체 매장을 키우고 좀 도매 판매는 줄이면서 마진을 높이는 전략인데, 오히려 나이키에서는 이 시대를 역행합니다. DTC 전략에 우리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조금 이게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다시 도매 판매를 좀 늘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매 판매 증가하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이게 마진을 그렇게까지 확장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게 조금 부정적 요소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나이키에서 결국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진 않고 그건 좀 제품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뭐 신제품 기대해 달라 그런 내용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관건은 이 나이키 에어맥스 DN이었습니다. 국내 18만 9천 원에 이제 뭐 다음 주에 발매되는 것 같던데
근데 여론이 안 좋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 나이키 재고 자산은 뭐 좀 쭉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할인 판매는 갈수록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나이키가 이렇게 기능성에 초점을 둔 신발 브랜드들한테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뭐 호카의 이런 라인업 신발들이랑 뭐 또 온러닝에 잘 나가는 신발들 그리고 또 여기 사진은 없지만 이제 뉴발란스 워낙 잘 나가죠. 그런 브랜드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아식스 뭐 이런 브랜드들한테도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유행에서도 뒤처지고 제품 판매도 많이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런 좀 투박한 신발들 특징이 이제 편안함도 있지만 고프코어 스타일이라고 약간 등산복 스타일이죠. 조금 펑퍼짐하게 바지도 큰 거 입고 좀 이제 아웃도어룩 그런 걸 일상에서 입는 건데 이게 젊은 세대부터 계속 약간 밀레니얼이랑 Z세대한테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투박한 어글리 슈즈가 계속 유행을 합니다. 나이키에서는 이런 투박한 스타일의 신발이 아까 그래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나이키 에어맥스 DN 해가지고 네 조금 디자인이 별로네요. 그리고 이 고프코어룩 뭐 이렇게 설명이 뭐 있긴 하지만 그냥 고프코어룩이 유행하다 보니까 나이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등산복 같은 스타일, 뭐 바지도 카고 팬츠 이렇게 입고 신발도 좀 커다란 신발, 그러니까 호카나 온에서 만드는 신발들이죠 보통. 이렇게 카고 팬츠랑 그냥 뭐 노스페이스 같은 아크테릭스 같은 바람막이나 그런 걸 입는 룩인데 이런 게 유행하니까 나이키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이제서야 따라가려고 하는데 조금 디자인이 조금 그러네요. 음, 그리고 나이키가 현재 현실적으로 이 나이키의 전통의 라이벌 하면은 아디다스인데 아디다스한테도 유행해서 최근엔 밀리고 있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이 차트가 이제 파란색 선이 아디다스 삼바입니다. 이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블랙핑크 제니 이제 씨가 그거를 신고 엄청 작년 초부터 유행을 해서 올해까지도 계속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삼바 모델은 이렇게 구글 트렌드상으로 관심도가 지금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나이키를 상징하는 이 에어조던 이 신발은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지난번에 이제 올드머니, 뉴머니로 그런 스타일과도 차이 나는데 이 약간 이 나이키 에어조던 하면은 진짜 뉴머니룩의 상징이죠. 이제 벼락부자들의 상징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관심이 자꾸 멀어지는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한 포인트인데 이제 스포츠 브랜드별로 주요 스포츠 브랜드별로 이제 마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현재 나이키가 이 맨 아래 회색인데 일단 맨 아래 있던 것부터가 마진율이 조금 경쟁사 대비 많이 낮다는 거죠. 마진율이 그래도 계속 조금씩 회복되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마진이 낮고 또 오히려 DTC 전략을 좀 줄이고 이제 도매 판매를 다시 늘린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마진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제 나이키 마진이 현재 45% 육박하는데 이 매출 총이익률이 근데 경쟁사들인 뭐 온러닝이나 호카는 거의 60%에 육박하죠. 룰루레몬도 60%에 육박하고 나이키 참 마진도 잘 안 나오고 뭐 기업이 좀 힘듭니다. 그래도 이 나이키의 희망을 하나 드리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저가 매수 그러니까 난 나이키 CEO를 믿는다. 이 디자인 혁신을 믿는다 하면은 이 자료를 보면 됩니다. 그래도 나이키가 이 디자인 변화를 계속 시도하고 혁신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내년부터 거의 효과가 발휘될 거라 합니다. 나이키 측에서는. 실제로 제품 디자인을 좀 과감하게 변화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나이키 V2K 모델이라는 거랑 나이키 P6000 모델 이렇게 구글 트렌드에 보면은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뜨거워진다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키가 기존의 에어포스 1이랑 이제 뭐 페가수스 그런 기존에 잘 나가던 제품들 더 이제 많이 공급 안 한다 하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로 조금 이제 나이키 매장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스타일들이 결국 아까 앞서 보여드린 고프코어 룩 스타일에 조금 어울리는 그 어글리 슈즈들 그런 스타일입니다. 조금 최근 트렌드가 이런 어글리 슈즈를 많이 신다 보니까 영미권에선 뭐 데드 슈즈 이제 뭐 청키 슈즈 그런 식으로 부르던데 좀 나이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이런 거는 그래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어쨌든 이 주가 하락하는 이유가 그냥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의 여론대로 나이키 DN 그 시리즈 에어포스 DN 18만 9천 원에 책정해 놨던데 이제 다들 그 제품 디자인이 별로라고 하셨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주봉으로 보아도 뭐 신제품 이제 나이키 CEO는 그 신제품을 이제 정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컨퍼런스 콜 진행하는 지금도 자기는 이걸 신고 있고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걸 신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주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일단 여론이 좋지 못하고요. 그와 반면에 약간 이제 최근 유행을 계속 선도하고 있는 뭐 호카, 이 어그도 뭐 겨울마다 잘 팔리고 있죠. 데커스 아웃도어 S&P 500 편입도 됐고 어제도 사상 최고가 기록했는데 오늘 나이키 여파로 주가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온러닝도 오늘 이제 나이키 여파로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 온러닝은 지난번에 실적이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오히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다 뭐 그런 건지 이 주가가 금방 다시 회복했습니다. 결국 유행을 주도하는 브랜드들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글로벌 주요 스포츠 브랜드별로 YTD 기준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YTD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주가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나이키가 마이너스 5%로 가장 낮고, 근데 오늘 하락하면 더 하락하겠죠. 이제 아디다스가 9% 상승, 뭐 데커스 아웃도어 41%, 온러닝 33%, 아식스가 62%로 1위인데 아식스가 이 1위를 하는데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부활하고 싶으면은 아식스의 방식을 차용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아식스가 주가 이렇게 잘 나가는 데에는 뭐 그냥 일본 증시 잘 나가는 영향도 있지만 그냥 실제로 유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프코어 트렌드를 거의 주도하는 브랜드기도 하고 아식스가 그리고 아까 아디다스 삼바 그 이제 테니스 슈즈 같은 아디다스 삼바랑 그 이제 삼바 가젤 그좀 최근에 잘 나가는 아디다스 스니커즈들이 이 아디다스 테라스 라인인데 이런 스니커즈 제품들 유행도 조금 점점 이 오니츠카 타이거 이것도 아식스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조금 경쟁을 이제 위협하고 있더라고요 아디다스를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잘 나가는 건데 이 기업도 과거에 정말 이제 나이키처럼 망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을 하게 된 계기가 디자이너를 이제 잘 나가는 디자이너를 영입했기 때문인데 결국 의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류 기업에 뭐 팬심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케이스 스터디 사례로 아식스와 키코 코스타디노브 이 사례인데 키코 코스타디노브라고 이분이 상당히 잘 나가는 디자이너입니다. 그 2년 전인가 돌아가신 분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제일 잘 나가셨고 그분 돌아가신 뒤로는 이 키코 코스타디노브가 좀 유망하더라고요. 젊은 디자이너 중에는 그 2년 전에 그 오프화이트 그 브랜드 론칭하고 LVMH 남성 디렉터였던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흑인 분 계셨는데 디자이너 루이비통 남성 수석 디렉터 그분이 그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제일 잘 나가시는데 이제 아식스에서 이 키코 코스타디노브와 협업을 시작하고 이분이 아식스 신발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식스가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식스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사실 정말 촌스럽고 투박했던 제품인데 이 키코 코스타디노브랑 협업한 제품들 막 가격 200만 원에 리셀가 이렇게 형성될 정도로 과거 나이키가 잘 나갔던 그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키코 코스타디노브 하면은 이분이 진짜 아주 레전드 디자이너로서 현재 계속 설명드린 이 고프코어룩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사실상 이분이 과거 2021년에 대한민국 동묘 시장에 방문해서 이제 한국의 아재 패션에서 영감을 받았다. 라면서 본인 이제 그 유럽 돌아가서 그 이제 그 패션쇼 컬렉션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렇게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죠. 한국의 아재 패션, 이 알록달록한 그 등산복 입고 항상 이 벨트 배바지하고 이 정말 스타일이 아주 형형색색이죠. 정말 이 멋있는 아저씨 분들이 많으신데 할아버지 분들이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론칭을 하고 그게 세계적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 고프코어 룩입니다. 결국 이 키코 코스타디노브의 이런 디자인 트렌드 주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식스의 전성시대가 개화된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 디자이너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가 아식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식스도 과거에 이제 2015, 뭐 4년 이때 주가가 꼭지를 찍고 뭐 4천 달러 가던 게 2020년에 주가 1,000달러까지 막 4분의 1 토막 났었거든요. 5년 동안. 근데 2020년부터 이 아식스하고 키코 코스타디노브하고 본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이제 협업을 개시하고
현재 주가가 뭐 1,000달러였던 게 7,000달러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에어맥스 DN 뭐 그거 다들 별로라고 하는데 이제 나이키 CEO는 진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나이키가 이제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주도하는 디자이너 영입이 필요합니다. 이 나이키란 기업이 결국 부활을 하려면은 디자이너를 어떤 사람 데려오는지, 그리고 디자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디자인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트렌드를 주도하는지 그거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나이키가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또 나이키 투자 의견들 많이 업데이트 됐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TD코인에서는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 주가도 91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제 2025 회계년도 상반기 매출 감소 언급은 주식 밸류에이션과 컨센서스 추정치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나이키는 제품 사이클이 덜 견고하고 아디다스의 경쟁 압력이 커졌던 2017년과 2018년에 PER이 19배에 달하는 어려움을 겪었었다. 경쟁 환경과 현재 채널 역학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가는 여전히 2026 회계년도 예상 PER에 22배에 거래되고 있다. 라면서 나이키가 여전히 너무나도 고평가받고 있다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PER 박스권으로 보면은 최근 10년치 거의 한 평균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PER이 더 내려가야 한다라고 TD코인에선 평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번스타인에서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하고 목표 주가 125달러 제시하면서 나이키의 혁신 부족은 올해 나이키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으나 이제 마침내 혁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에어맥스 DN 이거 3월 26일이니까 다음 주에 출시하는 겁니다. 에어맥스 데이 2024년에. 이게 혁신이라고 이제 번스타인에서 평가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 신발 왜 저렇게 만드냐 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번스타인에 따르면은 나이키가 올림픽 이벤트, 마케팅, 그리고 올 가을 러닝 전문 분야로 복귀 등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 2025 회계년도 실적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재평가를 주도할 강력한 혁신 주기로 돌아갈 것이다. 나이키의 장기 전망에 더욱 낙관적이게 됐다. 라면서 이 나이키 신제품 라인업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펼치는 쪽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키가 사실상 더 나락으로 갈 일을 보다는 조금 그래도 제품 혁신을 이제 제품 디자인을 과감하게 변화하면서 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여론이 좋지 못하네요. 이 가격은 18만 9천 원에 팔면은 안 되나 봅니다. 그다음에 룰루레몬도 오늘 실적 발표 어제 장 끝나고 했죠. 룰루레몬 주가가 현재 한 12% 프리마켓에 하락하는데 분명히 부정적인 실적은 맞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서 또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일단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마진율도 크게 개선되면서 59.4%로 시장 예상치 58.7% 상회했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문제였죠. 룰루레몬도 나이키랑 마찬가지로 이번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 이제 룰루레몬 하면은 항상 연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는데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 매출 성장률이 9%에서 10%로 한 자릿수 성장 제시하고 있습니다. EPS도 시장 예상치 전반적으로 다 미치지 못했는데 뭐 약간 이 매출이 조금 예상치가 둔화되는 데는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룰루레몬의 뭐 핑계가 아니라면은 진짜 컨퍼런스 콜에서 진실만 말했다면은 이게 조금 그래도 개선 여지가 있는데 일단 룰루레몬의 긍정적이었던 포인트는 중국에서 매출이 78% 성장하고 해외 전체 지역에서는 36%로 해외 지역에서는 정말 잘 나갑니다. 근데 북미에서는 약간 소비 둔화도 있고 뭐 알로요가 같은 새로운 경쟁자도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매출 성장률이 9%로 조금 거의 처음으로 이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건데 이제 CEO 이야기에 따르면은 매장 트래픽이랑 구매 전환율이 모두 감소 중이긴 하나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래도 이 코멘트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구매 전환율이 좀 낮냐 들어보니까 이 여성용 0에서 4 사이즈하고 다양한 색상 부족으로 고객들이 방문을 했어도 이제 매장에 방문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간다. 뭐 색상이 없어서 되돌아간다. 그 영향이 컸답니다. 그래서 이제 룰루레몬에서 이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 분기까지는 조금 이게 개선이 어렵고 2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2분기부터 이게 개선된다면은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룰루레몬의 경제적 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CEO가 직접 이야기했는데
룰루레몬의 경제적 해자는 원단, 성능, 착용감, 혁신, 고객 관계가 룰루레몬의 해자다. 그리고 엄마, 딸, 할머니가 함께 쇼핑하는 시대를 초월한 브랜드다. 이게 상당히 저는 진짜 긍정적이었다 생각하고 여기서 좀 영감을 받았는데 경쟁사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알로 요가에 가서 이제 딸이랑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쇼핑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룰루레몬에서는 그 엄마랑 딸이랑 이제 할머니가 같이 쇼핑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포인트는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룰루레몬이 캐나다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그 캐나다 팀을 이제 처음으로 유니폼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가 2021년부터 캐나다랑 파트너십을 해서 캐나다 국대랑 이제 그 2021년에는 하계 올림픽이 이미 끝났죠. 2020년 베이징 올림 도쿄 올림픽이었나요? 도쿄 올림픽 끝나고 이제 2022년 그 동계 올림픽 때 처음 지원하고 이번에 하계 올림픽 때 이제 또 하계 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룰루레몬이 캐나다 유니폼 지원한다는데 조금 홍보 효과가 있을 거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동계 올림픽 때 그 룰루레몬 옷을 캐나다 국가대표팀이 입고 있는 거 봐서 되게 좀 반갑고 이쁘더라고요.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이었던 포인트에는 룰루레몬의 남성 신발 론칭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CEO는 현재 초기 반응이 매우 뜨겁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시티버스라는 2월 13일 날 출시한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뜨겁다 하고 최근 3월 19일에도 이렇게 모델 하나 출시했고 다가오는 5월에도 신규 모델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룰루레몬 실적 발표 당일 과거 주가 변동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현재 포워드 PR이 뭐 32배인데 주가 오늘 하락하면 20배, 29배, 28배까지 하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뭐다한 30배, 거의 30배 근방 수준이었고요. 항상 주가 변동은 이제 한 32배 수준일 때 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12.8%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오늘도 그 정도 하락할지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룰루레몬 현재 프리마켓에 약 12.6%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룰루레몬 포워드 PR이 30배 이하로 내려가는 거 진짜 거의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이제 조금 뭐 밸류에이션이 싸지면은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엄마하고 딸이랑 할머니가 이제 룰루레몬에서는 제품을 구매하지만 경쟁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그 코멘트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 투자 의견도 살펴드리면 시티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500으로 줄였습니다. 중국 매출 성장은 인상적이지만 미국에서의 약세와 1분기 실적 둔화로 가려졌다. 2분기부터 미국 성장 재가속화를 추진하려는 경영진의 계획은 성장 재가속화에 대한 가시성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시장에서 회의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미국 비즈니스 약화로 인한 오버행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주가에 부담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페덱스, 이 페덱스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택배 업체죠. 이제 페덱스 익스프레스하고 이 항공화물 부분 페덱스 익스프레스랑 페덱스 그라운드 이제 지상 이 택배 사업 이렇게 두 개 갖고 있는데 이제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매출 성장률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기록했는데 마진이 많이 개선되고 EPS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페덱스 익스프레스가 페덱스의 가장 큰 사업부여서 여기에 이제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증가했죠. 원래 1%대였는데 2.5%까지 영업이익률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강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가이던스도 뭐 조금 수정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비용 절감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가오는 2024년 6월에 이 항공화물 사업부 페덱스 익스프레스랑 지상화물 사업부 페덱스 그라운드 그리고 페덱스 서비스 사업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화로 추가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코멘트 때문에 개인적으로 UPS는 계속 좀 별로일 거라 생각하는데 2023년 6월에 그때 UPS에 팀스터스가 파업을 했죠. 2023년에 워낙 파업이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임금 올려주고 결국 임금 올려주니까 지난번에 UPS에서는 이제 사람 많이 자른다고도 발표했었습니다. UPS 파업 당시에 이 고객들이 많이 페덱스랑 다른 데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때 확보한 물량을 계속 유지 중이다. 이런 코멘트 있었고 또 9월 29일 날 현재 USPS 그러니까 미국 우체국 미국 우정청이라 보면 되는데 이쪽 계약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9월 29일 날 계약 만료 예정에 있는데 현재 새로운 계약의 협상이 진전 중이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좀 긍정적인 게 있으면 발표하겠다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은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코멘트는 이 현재 이런 택배 기업은 물류 기업은 산업 전반 동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페덱스 CFO가 전반적으로 이 물동량 수요 약세에서 벗어나 물동량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코멘트 있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 신규 자사주 매입 50억 달러 발표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 600억, 6천만 달러랑 합쳐가지고 이 시가총액 현재 기준으로 치면은 전체 유통 주식의 8.5% 수준입니다. 정말 많은 자사주 매입 쏜다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페덱스 오늘 프리마켓에 약 13% 현재 상승세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페덱스도 사상 최고가까지 다시 또 금방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UPS도 이제 페덱스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UPS 근데 페덱스한테 이거 다 물량 뺏기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